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김성민입니다. 2018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1년의 반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간경제리포트에서는 올 상반기 경제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을 잘 살펴서 앞으로 다가올 6개월에 대한 준비 좀 잘 하시라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또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정문건 전 서울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6개월을 한번 되짚어보고 네. 앞으로 6개월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어보기 전에 먼저 고문님께서 우리 상반기 경제 정책들 방향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작년도에 올해의 그런 이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냐면 일자리,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한다. 그게 2018년도에 큰 이 비전이 됐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작은 숫자들로 보면은 자 경제 성장은 3% 가겠다. 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2,000불 가겠다. 네. 그리고 취업자 증가 32만 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는 1.9%에서 1.7%로 잡겠다 그랬는데 이런 숫자들을 대입하시면서 우리 지난 상반기 6개월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이제 뭐 저희들이 해설하는 걸 뭐 참고로 들으시면 아주 오늘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경제리포트 올 상반기 경제를 월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1, 2, 3월 한번 다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월 보겠습니다. 올해 첫 달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의 세이프가드 발동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수출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고문님 한번 짚어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세이프가드 이게요, 1980년도 부시 정부 때 나오고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산업의 보호 또는 국가 안보의 이 보호 문제에 따라서 이제 뭐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는데요. 극히 이거 사용하는 예가 적은데 한국에 대해서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과 그다음에 세탁기에 대해서 그래서 세탁기는 170만 대를 넘을 수가 없고 태양광 모듈은 25% 이상의 그런 관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넣었는데요. 당시 그 현상을 잘 보시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뭘 진행이 됐냐면요. 한미 FTA 재협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또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이 무역 전쟁이 아주 이 초기의 상태에서 있어서 사실 이것들이 어떤 그런 이 밑밥을 깐다든가 교두보를 만드는 역할들을 미국이 바라고 했다는 지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우리 뭐 세탁기를 만드는 우리 국내 가전업체들이라든가 태양광 만드는 데는 지금 이거에 대한 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정부가 이제 3월 달에 WTO에 제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때도 이제 한미 FTA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월 달에 WTO에 지금 제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호 정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아직까지 이제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상은 수출이 지금 뭐 코토로 제한이 돼 있고 관세가 물리기 때문에 좀 뭐 해당 업체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수출업계에 굉장히 비상이 걸렸던 상황이었는데요. 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세계 무역의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이게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0년대 소위 미일 간 소위 통상전쟁 시대를 제외해 놓고는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지난 30년간은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3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고 난 뒤로 그 30년 자유무역의 시대에 그 결과물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력 쇠퇴의 주원인이 됐다.
하는 그 자각에서 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지난 30년 동안 자유무역 시대는 끝나고 그렇죠. 이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역 전쟁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큰 바람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 31일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죠. 고문님께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아, 이게 뭐 가상화폐 작년도 뭐 올해 초까지 굉장히 진짜 뭐 시끄러웠어요. 네, 시끄럽고 뭐 네. 온 국민 특히 뭐 미성년자까지도 이런데 그렇죠. 이제 뭐 가입을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연 그럼 비트코인 그다음에 암호화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네. 일단 이제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산인지 화폐인지 그렇죠. 이런데 지금 내리기가 다 장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그러면 먼저 거래소부터 안정되게 가야 되겠다. 여기 이제 거래소라는 건 잘 아시지만 구청에 4만 5천 원만 내면은 네. 통신 판매 유통업자로 등록이 되면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래 실명제로 뭐냐면 이 거래소가 네. 이제 주거래은행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려면 그 은행에 가서 내가 거래 실명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계좌를 터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법 자금이라든가 또는 이 뭐 다른 세탁 방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당시 이제 그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하나가 2,598만 원까지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아무런 뭐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모래 위에 비트코인이라는 집을 졌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와야 토목공사를 하는 거죠. 네, 네. 차근차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하고 이제 거래소에 대한 어떤 규정.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ICO를 이제 저희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이제 금지를 하는 등등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리고 그때 정부의 전체에서 팁팀이 만들어졌거든요. 아, 네. 팁팀에서 뭐 했다고 소식 들은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그렇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추가 조치가 없는 겁니다. 성과가 없네요. 예, 그래서 거래 실명제 하나 지금 딱 내놓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6월 달에는 뭐 코인레일하고 빗썸이 이제 해킹 당하는 부분들이 떴을 때 잠깐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지. 네. 진짜로 이것이 자산이냐 화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네. 규정 이런 좀 기초적인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로 네. 좀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정부의 어떤 빠른 대응을 좀 촉구를 합니다. 네. 규정 정비에 따른 정부의 아쉬움 표현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1980년도 초에 네. 소위 플라스틱만이라는 게 처음 소개됐습니다. 한국 신용카드죠. 네. 그 당시에는 이 신용카드가 혁신적인 상품이었어요. 네. 자, 이게 신용카드를 그동안 다 현금 거래나 수표로 거래를 하다가 네. 이걸 갖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 하면 이게 어떤 이제 은행이 아니고 중앙은행이 아니더라도 이게 신용 창출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렇죠. 하는 걸 두고 저 은행권, 그 다음에 정부, 은행권, 또 기타 금융기관들이 다 해서 이걸 갖다가 그럼 은행 신용 카드만 인정해 줄 거냐? 네네. 또 독립 카드 회사를 인정해 줄 거냐? 그렇죠. 규정이 필요했겠죠. 또 그게 따르는 어떤 그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나? 네.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서 80년대에 그걸 갖다 론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신용카드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근데 그걸 갖다 빗대어 보면 지금 아까 최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비트코인이 되기 정체가 뭐냐에서부터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게 화폐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그렇네요. 거죠.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좀. 비트코인이 이거 용처가 아주 크게 쓰일 용처가 하나 있어요. 어딘가요? 남북 경협시에 비트코인 그리고 뭐 만약 이제 잘 돼서 우리가 뭐 통일의 그런 무드가 되면요. 네.
북한의 그런 화폐 제도와 우리 환율 뭐 등등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어떤 큰 틀에서의 이 뭐 화폐로서의 뭐 기능 또는 자산으로서 기능에 대한 빨리 특장을 져줘야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 1월에 보면요, EU가 자신들이 자체 선정한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었습니다.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었는데요. 이거 원장님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EU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는 그동안 여기서 만약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조세 불이익이 있고 통상에서의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 블랙리스트에서 빠진 걸로 아마 그동안 한국의 그 소위 첨단 부분에서의 그 획기적인 어떤 경제 성과가 어떤 그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좀 첨언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시비를 건 거는 EU에서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경제 자유특구, 외국인 투자 지역, 거기는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그 뭐 3+7 해갖고 처음에 3년간은 안 받고 7년 동안 반만 내고 뭐 취득록세와 법인세를요. 그 부분을 EU가 일단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는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가만히 있었군요. 니네가 뭔데 그걸 자꾸만 조세 주권을 건드려? 뭐 이런 투로 하다 보니까 EU에서 그래? 그러면은 니네 한번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려볼게. OECD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올라간 거예요. 그런 제도로 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블랙리스트 빠졌지만 그레이 리스트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레이 리스트가 어떤 거죠? 뭐 이제 관찰 대상. 관찰 국가인 거군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 나올 때 또 이제 환율 같은 것도 하는 보고서.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 또 1월 달에 이제 이 EU의 조세 비처 사건으로 해서 불거진 일들이 되는 거죠. 1월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액면 분할에 대해서. 뭐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10대 1 뭐 많이 해봐야 20대 1인데 50대 1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삼성전자라는 황제주에 뭐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주주 가치도 높이고 하면서 내놨는데 자 이제 결과로만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거래가 재개된 때에서는 51,9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45,500원이에요.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실적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액면 분할이 어떤 장을 선도하는 선도주 역할은 지금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뭐 개미군단이라는 국민들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를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았고 개인들은 산. 근데 가격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이 화웨이가 지금 홍콩에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 빠졌다. 2분기에 지금 삼성의 그 실적이 안 좋다. 뭐 등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현재 5만 원대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금방 뭐 5만 원대는 이제 회복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런 것 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저가일 때는 매수의 기회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몸을 낮춘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대해서. 그동안 삼성전자주가 천상계 주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평민들은 도저히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천상계에 있는 주식이라. 그래서 이제 국민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또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주당 뭐 300만 원 가까이 가서는 도저히 우리 국민들한테 이 참여할 기회를 넓힐 수 없다 해서 그 액면 분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막상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개미떼들이 때로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할 거다. 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이번 액면 분할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너무 외국인에만 휘둘리는 삼성 주가가 그래도 조금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반은 마련됐다 네. 하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거고. 근데 이걸 왜 그러면 힘을 받지 못하느냐? 네. 그건 아마 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갤럭시 S9이 아. 최근에 그 상반기에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이 고가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 확대에 완전히 한계가 닿다랬다. 네, 맞아요. 전혀 기대 이상으로 팔리질 않고. 네. 부진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좋은 시대가 같지 않느냐 네. 하는 이제 그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네. 이제 반도체 가격입니다. 어. 반도체 가격도 이제 금년 상반기 좀 피크아웃 할 거다. 아, 네.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좀 지금 들어가면 이거 뭐 완전히 상투 잡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은 빨리빨리 예, 팔고 그냥 이익 실현하려고 그러고 네. 그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달라 들어가서 다 받아먹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됐다고 왜 생각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1월 달에 이런 논란 그 발표를 했느냐. 네. 그럼 이제 지나서야 보니까 2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심이 있었고요. 점이. 그다음에 이제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놨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죠. 네. 증시 전문가들이 이제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에 성장세 보일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월의 이슈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2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고모님. 아, 평창올림픽 뭐 다시 얘기 들으니까 또 후끈후끈하네요. 네, 우리가 메달은 17개를 땄고요. 당시에 우리가 투자가 한 7조 정도 됐습니다. 7조 정도 됐고 생산 유발 효과로 한 16조를 벌어보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뭐 64조니 했는데요. 네.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된 거는 뭐 맞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유휴 시설들을 어떻게 했느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서 하고요. 또 평창 올림픽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북의 어떤 그렇죠. 이 대화에 계기가 물꼬를 됐죠. 대면서 뭐 우리 아이스하키 팀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다 같이 한 팀이 돼서 이제 하는 등등 그런 포석을 두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국내외에 이런 이 상황을 나가는데 굉장히 큰 뭐 사회만한 이 다리를 놓진 그런 평창올림픽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농구도 이제 통일 농구라 그래서 오늘 한다고 갔죠. 하더라고요. 네. 수송기 타고 그렇죠. 갔죠. 네,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수송기는 그 뭐 대한항공 타면 지금 대북 제재 중이니까 그럼 미국 취항을 못해요. 그래서 군 수송기로 간 거죠. 네. 원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한테 남긴 것은 과연 뭘까요? 남긴 것은 뭐 국가적으로 네. 이번 동계올림픽을 가장 모범적으로 치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아마 네. 국가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네. 좋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그렇죠. 됐다. 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다 지나갔고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강원도에 이제 재정 부담을 어떻게 이걸 갖다 잘 관리를 해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동계올림픽이 네. 경제적으로 적자가 아니던 딱 한 번 노르웨이에서 하는 걸 제외하고는 릴레 한마르. 예. 예.
왜 적자였죠? 그때는? 그는 뭐 다 하면 워낙 소금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흑자를 낼 수가 있었죠. 저는 거기 갔다 왔는데요. 네. 다 저 있잖아요. 이 박스. 네. 그것들 놓고서 거기서 경기 운영하고 집도 잘 안 짓고 딱 거기 있는 것만 딱 쓰니까 지금 됐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이제 다시 부각되면서 거기는 괜찮죠. 네. 다음 수혜주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수혜주들이 좀 주목받기도 했는데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땠나요, 고문님? 일단은 동계올림픽이 5G가 네, 상용화된 첫 때였기 때문에 네. 이런 통신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네. 사실 제일 많이 뛰어오른 그런 주가를 보면은 네. 영원 아웃도어 롱패딩 만든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롱패딩. 굉장히 많이 이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일 기획, 네. 행사 기획하는 데들이 이제 수혜주로 해서 많이 했고요. 네. 뭐 굉장히 흐름은 좋게 타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얘기가 이때쯤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놓인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서 구조 조정의 3대 원칙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원장님. 우선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네. 뭐 이런 것들 세 개를 원칙으로 놓고 해서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7조 8천억을 투입하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산업은행이나 이쪽에서는 7,600억. 네. 그러면 신차를 두 종류를 이제 뭐 하고 그 대신 군사는 폐지를 하되 네. 5년간 지분은 매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결론들을 내리면서 GM이 끝났는데 사실 조금 아주 이 전략 전술적으로 했죠.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터뜨린다든가 베리 앵글 사장이 와서 막 또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이슈들을 좀 잘 이슈 관리를 하면서 자기네 뜻대로 했습니다만 뭐 우리도 그만큼 또 지켜낸 게 5년간 지분 매각이라든가 또 우리의 이제 뭐 투자분들을 최소화한다든가 분들은 굉장히 잘한 그런 이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군산 공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때 흐름 한번 원장님이 자세히 분석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GM이 그 한국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그동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M 공장이 지금 부천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 설비 카패시티로서는 지금 이제 쪼그라든 내수에다가 또 이 대부분의 그러면 여기서 GM의 브랜드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출을 하는 시장은 이제 한국 공장에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GM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큰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GM 차들이 국내 내수 시장을 지금 뭐 한 자리 숫자로 마켓 시어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두 자릿수로 올리기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천 공장이나 기존 공장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들여와서 최소한의 생산 설비를 유지하는 조건을 하다 보니까 군산이 뭐 상대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선택이 된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 악화로 굉장히 비틀렸던 한국 GM이었습니다. 판매가 지난해보다 크게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 국내 판매 실적은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지적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객님? 뭐 저자기네들의 이 친환경적인 그런 차량의 판매라든가 등등을 뭐 전체 글로벌 차원에서 좀 본 거지. 사실 뭐 군산 거기는 이제 화석 연료라든가 잘 안 팔리는 부분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상이 됐고요. 근데 워낙 국내에 마켓시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간 거지 옛날처럼 무슨 뭐 70% 정도까지 뭐 올라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대우차 시기는 이제 기대도 못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다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행유예 받고 풀려난 게 2월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원장님? 네, 참 이거는
그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제 그 삼성 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합병을 하면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얼마나 할 것이냐. 기업 가치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많기 때문에 저기 어차피 이게 참 그 유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법원이 너무 이거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뭐라 그럴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을 내린 걸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3월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2월 고용 동향이 이제 3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문님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이게요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30만 명씩 우리가 증원되던 이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줄어든 첫 달수가 2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3개월째 계속 이게 이제 1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5월 달 되니까 지금 7만 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제이노믹스가 이 연착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내는 그런 아주 시발점이 된 부분이 2월 달 고용 동향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그 소위 늪에 빠진 지가 벌써 지금 2, 3%대 저성장 늪에 빠진 지가 벌써 한 7년,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미 상실의 10년에 지금 접어들었다. 그렇게 저성장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점점 쇠퇴해가지고 더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게 이제 올해부터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30만 명, 연간 30만 일자리가 늘어나던 게 이게 뭐 3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렸대요. 5월 달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또 소득 양극화 문제는 이거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이제 고질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돌직구를 안 날리시네요. 최저임금 때문에 난다고 돌직구를 날리실 줄 알았더니 더 거대 담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최저임금이 소위 마지막간에 못질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최저임금이 도입됨에 따라서 더 이제 우리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음식 숙박업 이런 내수 영세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고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부에서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3월 21일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올해 첫 인상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고문님. 그 이제 우리가 10년 7개월 만에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0.25% 높아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자 우리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금이 그러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이 그렇게 경제가 좋아? 뭐 미국은 벌써 얘기했잖아요. 미국 경제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등등 해서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그럼 지금 성장기야 쇠퇴기야. 얼마나 많은 질문이 여기 쏟아지는 겁니다. 요 문제는 2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반기 1, 2, 3월에 있었던 굵직한 이슈들만 골라 담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남은 4, 5, 6월의 경제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